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알찬 정보로 가득 채워드리는 뉴스에일 라이브 황순욱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핵무기의 공격적 사용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 전문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김정은의 향후 행보와 속내를 예측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제 타격을 언급하고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 정부에서는 한 건의 군사적 충돌이 없어 안보와 평화를 잘 지킨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강행 현실화에 국민의힘은 날치기, 원천 무효라고 극렬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 끝에 법정 청문 시한을 넘기고 5월 달로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낙마를 벼르고 있는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겹치면서 총리와 장관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첫 소식 시작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심야에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기립 표결로 강행 처리를 했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한희 기자,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결국 오늘 열리게 될 예정인가요? 현재 본회의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직접 입장 표명은 자제했는데요. 다만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에서 서두르지 말고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이 원하는 답을 도출해야 한다며 에둘러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 기자, 국민의힘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계단에서 법안 저지를 위한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갈 경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첫 번째 발언자로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이 나서는 등 법률가 중심으로 꾸려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계획인데요. 하지만 강행 처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의 협조를 받아 180석을 확보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강제 종료가 여의치 않을 경우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는 걸 감안한 건데요.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5월 3일까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수완박과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들 가운데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점을 저희가 뉴스 Q&A에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Q&A 내용 확인해 보시죠.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북한 내부의 심리와 속내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인물이죠. 바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북한 얘기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이틀 전이었습니다. 북한이 인민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무려 2만여 명의 병력이 참여한 역대급 규모의 열병식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하얀 원수복을 입고 주석단에 선 김정은
이 위원장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핵무기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이외의 자기 돌직하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한다면 핵무기 선제 사용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자, 지금까지 북한이 고집해왔던 핵 협상에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도구로 주장을 해왔었는데 처음입니다. 지금 핵으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한 건데 어떤 상황이 오면 쓰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 이야기한 근본 이익, 네. 침탈 이 요소 글자가 대단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원래 북한이 근본 이익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많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1993년 NPT에서 탈퇴할 때도 근본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탈퇴한다라고 했고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된 이후 2019년 4월 김정은은 군본 이익과 관련해서는 추호도 양보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군본 이익을 침탈당하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왜 김정은이가 이렇게 핵 선제 가능성을 이렇게 넓혔느냐를 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네네. 국제적으로 보면 이제 많은 핵을 가진 대국들이 근본 이익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우선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러시아의 근본 이익을 결국은 건드렸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일으켜서 근본 이익을 지킨다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걸 지금 정당화하거든요. 이건 뭐냐? 이 근본 이익의 범주가 군사적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와의 동맹 관계를 맺는 것 같은 비군사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도 선제적으로 전쟁까지도 불사할 수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우리가 중국으로 잠시 좀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근본 이익이 뭐냐? 신장, 티베트, 대만 해협, 홍콩 문제, 남중국해 이것을 외부에서 간섭한다면 결국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근본 이익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군사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그런 영역에서도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육성으로 언급한 것은 이것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최대의 저는 위협이고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 이익이 침탈됐다 안 됐다의 기준은 김정은 마음대로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예를 하나 가상해 본다면 북한의 배가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미사일을 싣고 중동으로 갔다. 지난 시기에 그때는 왜 해상에서 공해상에서 그 배를 강제 옹류하고 이제 그 무기를 압수하는 이런 조치도 취했습니다. 앞으로 만일 북한 배가 대북 제재를 어기고 석탄을 싣고 공해상으로 갈 때 그런 외부에서 대북 제재를 어긴다고 해서 해상에서 이런 걸 옥류한다. 이럴 때 북한은 비록 그것이 비군사적인 영역이지만은 군본 이익이 침탈당했다라고 김정은이 판단하고 핵도 서슴없이 사용할 거다라는 걸 이번에 언급하는 대단히 이거 위험 수위가 높은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2017년, 18년 당시에 저와 방송을 하실 때도 항상 변함없이 이걸 주장하셨습니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강조했었는데 자 저희가 2017년 9월에 CNN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인터뷰했던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북한은 핵 개발이 자신의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임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이 입장은 정권 내내 계속 유지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이 선언한 핵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현 정권의 북한에 대한
핵 인식 자체가 기본 설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잘못해도 이만저만하게 크게 잘못됐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방금 육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전쟁 억제 기능을 더 벗어나서 앞으로 군번 이익 침탈당한다면 선제적으로도 사용하겠다. 이것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유지되어 오던 소위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네. 했던 그 전제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전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열병식에서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위적인 도구로 이 공개적인 이 얘기를 해왔던 핵무기에 대해서 왜 갑자기 북한 김정은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선제 타격까지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요? 자, 열병식에서 눈길을 끈 장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북한 김정은이요 하얀색 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열렸던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대부분 양복을 입거나 코트를 입었는데 이번에 이 흰색 군복을 입고 나온 장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태 의원께서 방송 직전에 저한테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이 하얀색 군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예, 이번 열병식에서 뭐 북한이 새로운 무기들을 선보이고 핵 선제 가능성을 선언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이 열병식의 결국은 하이라이트 피크는 어디냐? 바로 김정은이 저렇게 흰 원수복을 입고 등장한 것입니다. 저걸 원수복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이걸 우리가 그 배경을 우리가 뒤돌아본다면 북한 김씨 일가가 저렇게 흰 군복을 입고 열병식 장에 나온 것은 전쟁이 끝난 후 네. 50년 7월 28일 김일성 때 딱 유일하게 한 번이었습니다. 바로 보시는 저 사진을 저희가 준비해놨는데 예. 좌측의 사진이 김일성의 사진인데 그렇죠. 저때 유일한 흰색 군복을 입었고 예. 이번에 김정은이 처음으로 다시 예. 입은 것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이후에 김일성도 전쟁 끝난 이후에 열병식 이후에는 흰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 시대, 네. 김정은의 아버지죠. 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 김정일에게 원수 칭호를 수여하고 밑에서 네. 핵무력을 완성했으니 열병식에 흰 군복을 입고 나가달라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네네. 그러나 김정일은 이 정도 가지고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원수복을 입고 열병식에 나가는 걸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없군요, 김정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일은요.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 북한에서 군부를 중심으로 김정일이 생전에 흰 군복을 입고 열병식에도 못 나갔고 찍은 사진은 없지만 흰 군복을 입은 자격이 있다. 그래서 모든 군부대의 병실 뭐 그다음에 청사들의 김일성과 김정일이 대원수복을 입은 사진을 다 고르습니다. 저 공개적으로. 흰 군복을 입은 사진을요? 그러니까 흰 군복도 있고 이제 네네네. 다른 이제 녹색 군복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김정은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 우리 아버지는 생전의 끝까지 저렇게 흰 원수복을 입는 걸 거절했다. 네. 이거 다 합니다, 간부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주의에 맞지 않게 저런 사진을 거는 것은 네. 이게 맞지 않다. 내려. 그래서 2014년에 다 내렸습니다. 아하. 왜? 실제 김정일을 입지 않았거든요. 입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저렇게 흰 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김여정이가 바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공개 담화를 발표했는데 북한의 핵 무력을 핵 전투 무력이라고 네.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핵 전투 무력이라는 것은 이미 핵을 시험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고 네. 저렇게 김정은이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군복을 입고 나왔다는 것은 이미 북한 내부에서 또 그 주변에 쭉 서 있는 북한 모든 장성들이 이제는 김정은이가 저렇게 군복을 입고 나가설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명분과 자격을 갖췄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은 이 정도로 이제는 북한의 핵무력이 대단히 고도화되고 현대화됐다는 걸 우리가 저 사진 한 장이 다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본인이 이 핵 무력을 완성했다는 것을 티내기 위한
결정적인 한 장면이 되겠군요. 저 하얀색 군복을 입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2017년 11월 김정은은 핵을 완성했다고 선포했습니다. 네. 그 이후 열병식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한 번도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왜 그러냐? 본인도 야 내가 이 시점에 뭐 군복을 탁 입고 나가는 게 옳으냐 이렇게 네. 본인 자세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군복을 입고 나간 거는 본인도 이제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뭐 김정은이 자기 마음대로 옷 뭐 군복 입고 싶으면 입고 벗고 싶으면 벗냐 이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런 생쇼를 위해서 한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열병식에서 보면요.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화성 17형이냐 16형이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요. 북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핵 완성을 자신해서인지 공개를 했습니다. 화성 17형 신형이라고 그러면서 열병식에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신형 SLBM 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 탄두가 더 길어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도 핵 무력 완성을 보이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그런 열병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제일 또 관심을 갖는 부분이 고체 사용 미사일,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지금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죠. 예, 북한은 이미 3,000톤급 미사일을 건조한다는 그 사진까지도 다 공개했습니다. 네. 단 지금까지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것이 그런 미사일에 고체 연료가 들어간 그런 SLBM을 발사하는 이 성공 장면까지는 아직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지난해 1월부터 끊임없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전술 핵 무기를 다종화 현대화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체 연료에 기초한 SLBM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는 저는 시간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눈길을 끈 게 어제 열병식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리설주가 또 등장을 해서 관심을 끌었어요. 그리고 또 이 추가 질문인데 얼마 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이 여성이 또 리설주 대신 수행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다들 궁금했는데 누군지 혹시 아직 모르시나요? 저도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네. 여성이 누군지. 제가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여성이고 지금 보니까 현성호를 대신해서 우전을 뭐 저렇게 꽃다발을 받고 저런 우전을 다 챙기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네. 저 여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도대체 누군지 언론에서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였죠. 문재인 대통령과 손석희 전 앵커의 특별 대담 2회가 방송이 됐습니다. 남북 관계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사실상 원위치로 돌아간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2, 3년 정도의 매우 유화적인 시기를 거쳐서 다시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라는 사실은 뭐 다 아실 테니까요. 근데 그거는 뭐 비판의 문제가 아니죠. 왜 비판합니까? 그것이 끝까지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 그 과정이 비판받을 일은 아니죠. 우리의 노력 부족을 비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두 정부 동안 한 건도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천안함, 연평도, 뭐 목함지뢰, 뭐 이런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많은 게 아까운 우리 분들, 또 심지어 민간인까지 희생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누가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잘 지킨 것입니까? 진보 정부가 훨씬 잘 지켰잖아요. 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를 기점으로 남북 관계가 원위치로 돌아간 게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서 그건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냥 아쉬워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보수 정권에서는 수차례 군사적 충돌이 있었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직접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와 안보를 가장 잘 지킨 정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군요.
저는 방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데요. 우선 그 진보 정권이 아주 잘했기 때문에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잘못한 것은 뭐냐? 북한의 핵무기가 계속 날로 현대화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끊임없이 세계와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 있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현실을 보지 않고 대통령 원수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보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에서 문재인 정권 시기에 대한민국과 국제공동체 사이에 대단히 큰 괴리와 그 다음에 접근법에서 큰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는 유엔을 둘러싸인 유엔에서 북한의 핵무력이 날로 고도화되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더 촘촘히 줘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네. 유엔에서 이 문제를 놓고 북한의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과 네. 러시아, 중국, 북한 네. 정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엔과 국제공동체로서 대단히 멀어지게 한 이런 말이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언급한 결국은 진보 정권 시기에 더 잘 관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군번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 네. 군번 이익은 뭡니까?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와서 우리 국민이 북한에 사살당해서 시체는 태워지고 지금 이 현 순간에도 금강산에서 호텔, 골프장 네.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 정부는 항의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남북연락사무소 때도 항의 한마디 못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재산권이 이렇게 엄중히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도 네.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저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평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윤석열 당선인이 이 후보 시절에 북한을 향해서 선제 타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이틀 전에 열병식에서 북한 김정은이 또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대북 강경 발언, 그러니까 선제 타격을 언급했던 것들은 부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선제 타격 발언의 그 취지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신 것이다. 이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북한을 선제적으로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북한에 의해서 공멸당할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최후 수단으로서 선제 타격을 해서라도 우리의 국가의 영토와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니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차마 우리 국민들도 듣기 거북한 이런 발언들을 쏟아냈을 때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우리 국민의 눈높이와 우리 국격에 맞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북한 김정은의 속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Q&A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국제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거 모르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의사봉을 왜 타는 거 아니야? 술 먹고 술 빼먹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 술 마셔! 야당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법무부 장관의 이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법무부 장관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한심해 정말.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사례를 선포합니다.
이번 이야기부터는 또 두 분의 뉴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효은 민주당 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황교안 국민의힘 전 선대위 대변인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이 오늘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 완박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검수 완박 법안은 단 8분 만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 검수 완박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날치기 통과를 했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오늘 연좌 농성까지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법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국민 독박, 죄인 독박, 죄인 대박, 검수완박 반대한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자 느닷없이 검찰을 악마로 규정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시기가 왜 대선 패배 직후가 됐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의 실세들을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검수완박법이 얼마나 부당하고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고 그리고 국민들의 힘으로 이를 저지하고자 연좌농성을 시작합니다. 자, 국민의힘이 피켓 시위까지 하면서 저지에 나섰지만 결국 다수당의 힘을 이기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 보시는 장면은요. 이 시간 현재 국회 현장 본회의장 앞에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상으로 잠깐 봤던 그 장소인데 이 시간 현재의 모습이에요. 지금 네.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후에 지금 국회의장 면담도 예정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2시에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면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뭐 일단 어제 상황도 보셨겠지만 소수 정당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네. 뭐 물리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결국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고 또 뭐 네. 사실은 이제 한 분들 국회의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전에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 그리고 뭐 임대차 3법 이런 부분에서도 네. 민주당이 계속 입법 독주를 했는데 네. 사실 지금 모습도 나오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참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모습입니다. 네. 어제 방송에 나갔던 생중계됐던 국회 법사위의 모습도 그렇고 지금 이 모습도 그렇고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뭐 취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런 모습에서 171석 거대 지금 여당이죠. 여당이 이러라고 뽑아준 건 아닐 텐데 네. 지금 국회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밤 늦게까지 네. 민생을 머리를 맞대고 눈에도 모자를 판에 지금 뭐 민생과 아무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더 민생에 피해를 주는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네. 사실은 저희는 당하는 입장이지만 저희도 송구스럽고 네. 또 이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더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효은 대변인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먼저 하나 더 장면 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일이었죠.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위해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초유의 카드까지 사용을 했죠. 민주당의 계획대로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3명,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2명,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탈당한 민형배 의원으로 구성이 됐고 결국 안건조정위원회는 17분 만에 끝났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분들은 바라보시면 안 되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당연해집니다. 오지. 여당, 야당, 권성동 원내대표와 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의장과 조정에서 만든 아니고 그 안에 내용을 보셔야죠. 제7항 조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안회를 선포합니다.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저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이 갑니다만, 자, 어쨌든
안건 조정이 17분 만에 무력화시켰는데 여기서도 민영배 의원이 아주 활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도 사실은 이게 21세기 2022년에 국회가 맞나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법이라는 게 이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법의 목적, 본래의 취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2012년도에 이 안건 조정위를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다수당에 물론 다수제로 운영되는 국회이지만 다수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수 정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숙려의 시간을 가지라 이런 의미에서 안건 조정위를 만든 건데 네. 지금 17분이면 사실 숙려가 아니라 그냥 뭐 날치기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네. 지금 법안 내용도 보시면은 깔려 있지가 않아서 김진표 위원장이 직접 본인이 읽습니다. 네. 지금 법안 내용을 누가 들여다 보기는 했는지 아마 네.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지금 저 장면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기립으로 이 안건을 처리하던 저 장면 바로 그 순간의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서 있는 의원들의 모습, 그러니까 찬성 반대를 이제 서서 의견 표시를 하는 장면이죠. 저기 서 있는 의원이 그럼 민영배 맞습니다. 의원이 되겠군요. 네. 그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 양양자 의원이 사보임 통해서 들어갔지만 반대를 하니까 이제 꼼수로 다시 넣어놓은 건데 네. 뭐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탈당하고서 또 SNS에 어떻게 뭐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본인이 뭐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이런 뭐 명분을 올렸는데 사실 좀 부끄러운 행태죠. 저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슬그머니 이제 복당을 할 텐데 네. 그러고서 이제 본인은 당에 내가 이만큼 기여를 했으니 다음번에 공천에서 꼭 잘 봐달라 아마 네. 뭐 그런 의도일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판단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제 어제 장면이 마치 우리가 예상 못했나? 매우 새로운 사실인가? 깜짝 놀랄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네. 검찰 개혁, 검찰 정상화에 대한 거는 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었고요. 오랫동안 논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시기 문제나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근본적인 문제 인식, 정말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 흐름은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그 국회의장 중재안에 그 양당의 원내대표가 서명을 했다는 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기로 해놓고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번복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있었니 어쩌니 굉장히 이게 좀 혼란스럽게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국회는 그 어떤 절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렇게 마치 무슨 새롭게 뭔가 민주당이 매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면서 네. 강행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뭐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네. 아니고요.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했고 네.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국회의장도 양당의 원내대표와 함께 뭐 본회의 처리역을 할지 아니면 네. 뭐 또 상정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정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검수완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찰 특권을 지키고 자기 정치에 이득만 된다면 여야 합의건 국민 약속이건 국회 선진화법이건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에게 더 이상 휘둘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새벽에 이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중재안과 다른 점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경찰청법 4조 1항에 나와 있는 검사의 직무 가운데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만 남기고 나머지 4개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법 4조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요.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이 아니고 중으로 바뀐 겁니다. 경제 범죄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 박병석 중재안과 다른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건데 이 등과 중 한 글자 차이인데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사실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등이나 중이나 뭐가 다른 거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이렇게 중재안에서 또 변경된 수정안을 내놓는 게 좀 황당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등이라고 하면 좀 더 포괄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제 광범위하게 부패와 경제, 범죄 이외에도 다른 부분에서도 만약에 비슷한 뉘앙스나 혹은 비슷한 부류의 사건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등 뒤에 이제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런 부분이 돼 있으니까 사실 시행령에서 대통령이 정하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후에 취임 이후에 시행령으로 민주당이 의도하는 범죄들 이외에 다른 범죄들마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들한테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등이 네. 아닌 중이라고 명확하게 한정을 지어놓은 것인데 네. 사실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수사 문제가 나왔으면 그 부분도 수사하는 게 수사기관의 당연한 책무인데 이거를 법으로서 오히려 수사를 여기까지만 하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애당초 박병석 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으신 것도 국민들의 불편을 갖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등 정도로는 해서 그래도 나머지 수사들도 같이 이어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그것마저도 막아섰기 때문에 저는 박병석 의장이 이 안을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본회의에도 상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설명대로라면 대통령령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이제 정하는 영이기 때문에 지금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라고 원래대로 중재안대로 돼 있다면 나중에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대통령으로서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으로 한정을 시키면 그 두 개 가운데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된다. 그게 바로 이 민주당 측에서는 본인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냐는 지금 지적이거든요. 글쎄요, 이제 뭐 대통령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법률보다 훨씬 좀 포괄적으로 또 이렇게 규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입법 안에서 뭐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사실 큰 취지는 전혀 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도 한다고 했고 그리고 6대 범죄 중에 민주당이 처음에 얘기한 6대 범죄를 다 안 하는 거에서 어쨌든 간에 예외로 남겨놨고 그 시간도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이 어떤 그 글자 가지고 뭐 유리하게 유불리를 따지고 이럴 건 아니고요. 만약에 정말 그 국민의힘이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따가 그 국회의장과의 회동 때 뭐 적극적으로 이거를 피력하고 설득을 해서 다시 또 본인들이 어떤 뭐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또 뭐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범죄의 단일성, 동일성에서 벗어나는 보안 수사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게요. 법적인 용어여서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저게 뭐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솜솜히 뜯어보면 다른 의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검찰의 별건 수사가 금지가 된다는 말인데 박병석 중재안에 담긴 보안 수사 제한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유명했던 N번방 사건에 대입을 해보면 그 문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2020년 3월 경찰은 조주빈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를 했습니다. 이 혐의를 그대로 기소돼 재판까지 갔다면 조주빈에게는 징역 5년 선고가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보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범죄 집단 조직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하게 됐고요. 또 이로 인해서 결국 조주빈은 징역 42년형을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장애인이나 아동,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최전선에서 대변해왔던 변호사조차도 이 검찰 보안 수사 폐지에 대해서는 아주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사실 뭐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미 뭐 법원이나 검찰 그리고 심지어 경찰 일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또 변협 자체도 이미 뭐 반대 입장을 냈지만 지금 나오시는 김혜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곳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의 가장 옆에서 이분들을 대변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목소리를 낸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김혜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사례까지 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성매매 여성이 어떤 폭행을 당했을 때, 강간과 폭행을 당했을 때 경찰에서는 성매매 여성이 어떻게 강간을 당할 수 있냐. 그래서 상해 감금 혐의만 적용을 했는데 그렇다면 상해 감금과
이제 성폭행과는 또 별다른 문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에서 이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 앞으로는 전혀 다른 동일성, 이른바 사건의 동일성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서 말한 그 엠번방 사건 같은 큰 사건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피해를 받을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정말로 어떤 권력이나 정치권에 있는 분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분들조차도 지금 이 법안에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아무리 야당과 법조계가 반대를 하더라도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오늘과 내일 본회의 통과까지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주 화요일, 다음 달 3일이 되겠군요. 자, 화요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친정인 검찰이 들고 일어났는데도 언급을 삼가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 직접 언급은 하지 않는 대신에 헌법을 지키라고 연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장제원 실장의 말은 검수완박법에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헌법을 어기는 거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장제원 의원이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 하셔야 된다라는 일종의 무언의 좀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거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은 바뀐 게 없다라고 또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윤 당선인의 뜻은 이거니까 국민의힘도 이걸 받아서 국회에서 잘 처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일종의 무언의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또 똑같이 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하셔야죠라는 상당히 뭔가 좀 지침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의견 표출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이 물론 이 상황이 좀 급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저는 지금은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지, 지금 국회가 지난주에 합의안을 받아들여 놓고 이걸 파기하면서 이게 지금 그 전장이 매우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직 네. 대통령도 지금 참전하는 돼버렸고요.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지금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게 지금 정치적인 큰 어떤 산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정말 이렇게 치고받고 하더라도 일단 국회에서 먼저 논의를 해서 좀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네. 5월 10일에 새 정부가 이 문제를 또 안고 시작한다는 건 저는 국민들 여론상에서도 그렇게 네.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조금 국회의 시간을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민주당이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 대선에서 이 패배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지키기 위해서다. 퇴임 이후의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의견이 많이 있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유용 사건, 이재명 전 지사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유용 사건, 이 전 지사가 몸통인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이런 거 수사 대못질해서 수사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대 범죄를 검찰이 수사도 못하게 하겠다. 그럼 조수진 의원님, 검찰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질문이십니까? 수사해야 됩니다.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탁현민 대통령 의전 비서관은 오늘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잊혀지시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후에는 정말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퇴임 후에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릴 겁니다. 네,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리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사의 각오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글쎄요, 이 70년 이 사법 체계를 바꾸는 일에 명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대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의견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탁현민 의전 비서관의 뭐 굉장히 개인적인 충정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요. 네. 좀 이런 민감한 시기에 좀 개인적인 이런 건 되게 좀 조심스럽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수진 아까 의원 발언도 보면 그러니까 자꾸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건들을 네. 뭔가 좀 피해 가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오히려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그럼 뭐 정치 보복을 그러면 한 해 만에 또 이런 논쟁 속으로 가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제해 주셔야지. 왜냐 어쨌든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걸 어떤 정쟁의 정치 도구로 할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좀 뭔가 새롭게 좀 출발한 네. 대한민국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9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요. 하루 전인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기점으로 정경심 교수를 특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이죠. 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분들이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또 시점 같은 걸이나 수사 방식을 보면 너무나 이제 공교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뭔가 또 거기에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경심 교수는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면 대상자들에 비해서 너무 빨리 사면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석 달 만에 벌써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저는 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왜 이 시점에 굳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이 나오느냐. 뭐 검수완박이랑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임기 전에 뭐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니 그 빚을 좀 갚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층의 압박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이 상당히 사실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게 뭐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사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은 불법적인 부분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떤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시점이나 수사 방식을 보면 너무나 공교롭다. 대통령이 어떤 수사나 어떤 법적 절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달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면 거론되는 분들과는 좀 다른 이유로 어쨌든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훼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1년에서 논의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계속 이어갑니다. 확인해 보시죠. 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와 그제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면 보이콧하면서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면 이번 새 정부는 첫 내각 구성에도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와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를 보인다면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 이런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겠다라는 취지로 읽히네요. 그러니까 꼭 뭐 어떤 조건이나 거래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장관 후보자들 보면 총리를 비롯해서 사실 너무나 좀 의혹들이 많습니다. 국민들 눈에 진짜 이게 윤석열 초대 내각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로
어떤 도덕적인 사람들로 꾸려졌는가에 대한 큰 의문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지금 인사청문회가 뭐 자료 부실 제출로 인해 지금 파행이 되고 있지만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감정이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고위 공직하다가 법률사무소 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 과연 정말 그 민생을 책임질 공청을 잴 수 있겠냐는 의문이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김앤장의 고용계약서 네. 도대체 4년 동안 어떤 고문을 했길래 네. 18억을 받았는지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문제에서부터 한덕수 총리부터 문제가 많고 그러면 이분이 책임 총리라고 하면서 맨 처음에 장관 후보자들 발표할 때 막 네. 설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책임 총리로서 이런 사람 그 후보자가 되는데 정말 같이 검증하고 논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고 한동훈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뭐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런 게 너무나 지금 의혹이 많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국민 앞에 검증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왜 한동훈 전 장관을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와 연계를 하느냐를 여쭤봤는데 일단은 뭐 연계성에 대해서는 좀 부인을 하시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후보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Q&A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경제 톡톡톡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야간 도심에서 택시 잡기가 어려워졌죠. 늦은 밤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야간 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야간 할증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데 2시간 더 늘린다는 건데요. 할증 요금이 적용되면 3,800원인 기본 요금은 4,600원이 되고 거리당 주행 요금도 20% 오릅니다. 택시기사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밤 10시 이후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하는 승객들은 사실상 요금 인상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 인상이 이뤄지려면 시의회 승인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행 시기는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멘트, 골재 등 건설 자재 가격이 다 오르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레미콘 가격도 오릅니다. 수도권 경인 지역 레미콘사와 건설업계가 다음 달 1일부터 레미콘 단가를 13.1%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레미콘사들은 시멘트에 이어서 골재 가격이 급등했다며 건설사에 레미콘 단가를 올려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렇게 전체 공사비의 30%를 차지하는 건설 자재 원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 건설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 1분기 건설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등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한 HDC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2명, 요진건설 2명, 이 밖에 DLENC, 한화건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 6월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밤사이에 중국에서 황사가 유입됐습니다.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날씨를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혜정 캐스터, 지금도 황사가 관측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중국 내몽골에서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지금도 서울 등 내륙 많은 곳에 황사가 영향을 주면서 먼지 농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효된 상황인데요. 오늘 종일 공기가 탁해서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활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전북 지역은 종일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 오후부터는 그 밖에 남부 내륙에서도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행히 공기가 깨끗해지겠습니다. 기온은 이맘때 수준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대구가 22도로 대부분 지역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는 계속 커서요. 퇴근길에는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고온 현상 없이 이맘때 일교차 큰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실내 물걸레 청소 자주 해주시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수요일 뉴스에일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점심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